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1급의 고병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과목 2영역 사회복지 조사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과목 또는 1교과라고도 하는 책도 있습니다만 1과목 또는 1교과는 두 영역으로 나눠졌다고 그랬죠. 그래서 1영역은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그리고 2영역은 사회복지 조사론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 조사론 입문이라고 제가 이렇게 쓰고 있는데, 조사론 입문. 좀 제가 시험용 강의를 할 적에는 주로 출제가 되는 영역을 중심으로 핵심, 요약, 정리본으로 이렇게 강의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제가 교재를 만들어낼 적에 오리엔테이션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욕심을 내다 보니까 좀 지나치게 확대하지 않았느냐 하고 이게 걱정하고 우려되는 부분이 바로 이 첫 번째 부분입니다. 갑자기 사회복지 조사론을 할 적에 과학이란 말로 했습니다. 과학. 왜 과학이란 말로 시작할까? 우리가 사회복지라는 것을 구어체로 설명한다고 해도 아무 사람, 사회복지는 우리가 휴먼 서비스라고 하는 것처럼 도움이 필요한 사람, 클라이언트라고 보통 부르고 있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는 휴먼 서비스라고 하지만, 그 사람이 진정 도움이 필요한 사람인지,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언제 필요로 하는지, 얼마큼 필요로 하는지를 알아야 도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안다고 해도 전문가라고 해서 자기 혼자만 또는 연구자 혼자만이 아는 것을 가지고 과학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가 사회복지를 한다면, 휴먼 서비스로서 필요한 도움을 제공한다면 누가 보고 누가 들어도 맞네, 도와줘야 할 사람은 돕네, 도와줘야 할 것을 돕네, 도와줘야 할 때 참 도움을 주네 라는 소리가 나오게끔 해야 되거든요. 이런 것처럼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학문용어로 이론적으로 다양한 장황한 이런 글자를 적어놓고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말할 적에는 과학을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 보고 누가 들어도 납득이 가게끔 해주는 것을 과학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것을 시험용 또는 교재용 이 문장을 쓰다 보니까 이렇게 딱딱하니 이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이란 뭘까? 과학이란 뭘까?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학이란 뭘까 해서 길게 장황하게 쓰고 있는데, 뭐 현상에 대한 관찰, 확인 및 증명, 기술, 실험적 조사 이런 등등의 활동을 통해서 탐구 혹은 연구 대상에 적용하는 것을 과학이라고 한다. 말이 참 재미없지 않습니까?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뒤에 이제 과학의 목적 또는 과학적 조사의 목적을, 출제의 범위를 가지고 실제로 설명했지만, 여기는 참고 자료로 보시되, 보통 우리가 과학을 사이언스라고 이렇게 영어 사이언스란 용어를 쓰고 있는데, 여기서는 어떤 사물을 안다, 어떤 사물을 일반적으로 안다, 일반적으로 알게 한다. 혼자 아는 것은 일반적으로. 만약에 어떤 사물에 대하여, 어떤 현상에 대해서 자기 혼자만 아는 것은 맹신이라고 합니다. 그건 진리나 지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적어도 우리가 사회과학에서 어떤 사물, 어떤 현상에 대해서 안다라고 해서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지식이라고 할 적에는 일반적으로 누구나 다 똑같이 이렇게 말은 않겠지만은 자기 혼자만을 가지고 과학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쓰지는 않지만 어떤 사물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안다라고 표현될 수 있는 것을 사이언스라는 어원에도 끄집어내는 이런 그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실용적 정의, 이론적 정의가 쭉 있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과학이라고 할 때는 여기 보면은 어떤 법칙이나 규칙을 찾아 이해함으로써 하나의 지식으로 축적해가는 과정을 과학이라고 한다. 어찌 보면 우리가 이 중에서도 가장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바로 5번에 있는 그 문장으로. 그래서 사실은 앞에는 그냥 제가 예의상 교재를 만들다 보니까 이게 장황하게 쓴 거고, 여러분들은 5번 정도만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5번에다만 중요 표시하시겠습니다. 다음에 과학의 분류는 우리가 크게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으로 일반적으로 나눕니다. 자연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과학은 자연현상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 것을 우리가 자연과학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에서 인간들이 만든 세상을 대상으로 해서 연구하는 것은 사회과학이라고 합니다. 인간에 관련된 사회현상 등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 것은 사회과학이라고 한다. 자연과학은 좀 순수과학, 응용과학으로 이렇게 나눠보기도 하고, 또 사회과학도 역시 인간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세상을, 인간 또는 사회현상을, 하지만 이것도 역시 순수과학과 응용과학으로 봅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바로 사회과학에서 순수과학, 사회학, 심리학, 정치학, 경제학 등은 순수과학이라 하고, 그에 비해서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사회과학은 응용과학에 해당이 됩니다.
의용과학. 그래서 우리는 사회과학의 영역 중에 사회복지학을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는 사회과학 중에 응용과학이다. 뭐 그 정도 보시고 뭐 순수과학, 응용과학 설명도 했습니다만 참고 자료로 여러분들 읽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과학의 목적. 교재이기 때문에 이 긴 문장을 써서 여러분들을 좀 번잡스럽게 했습니다. 여러분 줄을 칠 적에 과학의 목적은 지식을 제공하는 겁니다. 지식이란 무엇을 지식이라고 하는가? 철학적 입장에서 본다면 지식에 대해서는 다 다릅니다. 지식이라고 할 때 영원주의 또는 항구주의, 소위 항존주의라고 하는 퍼에널리즘이라고 하는 항존주의 철학에서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시공을 초월해서 언제나 어디서나 어느 누구에게나 똑같은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영원히 변하지 않고 영원히 불변, 고정불변의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을 지식이라고 한다. 만약에 그것이 수시로 아니면 지역에 따라 아니면 시기에 따라서 바뀌어지는 것은 결코 지식이라고 할 수 없다. 영원 불변이라는 개념이 인정될 때 지식이라고 한다. 그래서 지식에 대한 개념이 다릅니다. 그러면 그와는 달리 진보주의는 이 진보주의라고 하는 것은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만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진보주의에서 바라보는 지식이라고 하는 지금 현재 끊임없이 변해가는 이 세상 속에서 지금 써먹을 수 있는 것만이 지식이라고 해야 된다. 그래서 소위 유용성에 초점을 두고 지식을 또는 지식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은 진보주의라고 하는 것처럼 어떤 철학적 관점에서 지식을 이해하는 다르겠지만 어쨌든 과학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 시 공간 범위에 같이 다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뒤에 나오는 패러다임이 되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을 제공하는 것을 과학의 목적이라고 합니다. 또 그러면 규칙성을 일반화한다. 일반화라는 말 나와 있죠. 규칙성. 어떤 현상이나 사물의 존재성에 대한 규칙성을 일반적으로 체계화한 것을 이렇게 과학이라고 한다. 또 그러면 이 변수 간의 관계를 기술하고 설명하는. 뒤에 나오게 되면 기술. 기술은 있는 그대로. 기술은 있는 그대로를 서술하는 것을 기술이라고 하고 설명이라는 것은 자신의 관점도 같이 반영할 때 어떤 사물이나 현상에 대한 것을 있는 그대로 설명해도 그에 대해서 내가 생각할 때에는 그래서 보통 기술하시오라는 것은 교재에 있는 말을 소위 감이 없이 얼마나 암기를 잘해서 써내려가느냐는 기술하시오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문제가 설명하시오라고 한다면 이러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출제를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바로 나의 관점이 들어갈 때 그 답이 되겠습니다. 그 설명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관점도 제시될 때 설명이 되겠습니다. 또 그러면 여기 인과관계를 밝히는 거다.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을 우리는 실험이라고 합니다. 뒤에 이제 우리가 변수라는 용어도 듣고 이제 하겠습니다만은 실험 설계 이런 단어가 나오지요.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을 우리가 하고 이거 뭐 실험이라고 하지. 뭐 미리 선수한다고 실험이란 거 뭐예요? 실험을 하면 도대체 뭐가 만들어지느냐? 실험을 하면 어떤 변화가 나타나느냐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을 실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실험이라고 해서 결국에 실험을 하면 이 말은 독립변수를 가미하면 이 말입니다. 실험이라고 하는 독립변수를 가면 뭐가 나타나느냐? 어떤 종속변수가 나타나느냐? 그래서 변수 간의 관계라는 것은 실험이라고 표현될 수는 독립변수와 그로 인하여 나타나는 결과라고 하는 종속변수 간의 관계를 보통 실험이라고 하는 겁니다. 독립변수는 우리가 원인변수라고 그러고 종속변수는 결과변수라고 하기 때문에 독립변수인 원인변수와 종속변수인 결과변수 간의 관계를 인과관계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과학의 목적이 되고 또 그러면 이론을 바탕으로 현상을 예측하는 것도 또한 과학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설명이 너무 길었습니다만 이런 정도 그래서 지식을 제공한다, 규칙성을 일반화한다, 기술해준다, 설명해준다, 미래를 예측해준다, 인과관계를 규명한다 등등등 이런 등을 소위 과학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정도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일반적 지식의 습득 방법이 다양해요. 여러분 이 교재를 쭉 넘기다 보면 일반적으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을 습득하는 것을 보면은 시대에 따라서 공간에 따라서 다 달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일반적으로 지식을 습득하는 일반적 이게 다른 그냥 하나의 고유명사처럼 설명했지만 일반적으로 지식을 습득하는 일반적으로
지식을 습득하는 방법에는 가치를 가지고 습득하는 방법, 직관을 가지고 습득하는 방법, 또 보면 미리 한번 넘어가 볼까요? 또 그런가 하면은 권위에 의해서, 전통에 의해서, 또는 옛날처럼 신비적 방법에서 이런 것처럼 가치, 그래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일 때 가치가 있으면 지식이라고 받아들이고 가치가 없으면 지식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직접 관찰, 특히 어린 시절에 자율성대 수치가 그럼 한참 기어다닐 때 끊임없이 새로운 자극이나 새로운 것에 대하여 관심을 무한히 가지고 있을 때 애들은 직접 만져보고 직접 엎어보고 직접 소위 깨물어 봐야만이 이것이 사실이다 아니다 인정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직접 관찰을 통해서 자기가 인정할 수 있는 것만 지식이라고 해야 한다 해서 받아들이는 것도 있습니다. 특히 어린 시절에는 더욱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직관과 같은 건 잘못하면 맹목적인 이런 그 습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면은 직관을 통해 안다는 것은 특별한 연습이나 이유 없이 안다라는 이런 개념으로서 하나의 통찰을 통해 문제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계기와 출발점을 제공한다. 좀 딱딱합니다만 이렇게. 그래서 보통 이 기본 전제는 직관을 통해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이때 명제는 뭐냐면 명제. 옳다, 그러다, 깨끗하다, 더럽다.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을 명제라고 합니다. 명제.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이 딱 떨어지는 것을 명제라고 하는데 이때 이 명제는 많은 사람들이 진리로 받아들이고 있는 바로 이런 명제를 받을 때는 직관을 보통 일반적인 지식의 습득 방법으로 허용을 합니다. 그런데 저만 하나의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은 그건 맹신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맹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직관을 통해서 지식을 습득하기도 하고 또 그런가 하면 권위, 좀 어떤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이 말하니까 그 사람이 김 박사가 그렇게 말을 했어.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면 그게 진리지라고 받아들이는 것도 있고 오랫동안 우리의 조상들로부터 대대로 그래왔으니까 당연히 당신들이 옳다고 받은 것은 우리들도 당연히 옳다고 지금은 모르지만 결국에 너도 나이 들면 알아. 때문에 이렇게 전통에 의해서 그게 지식이다 아니다가 이렇게 결정되는 것은 하나의 일반적 그거는 전통으로 오랫동안 그래왔거든요. 왜냐하면 환경의 변화가 완만할 적에는 옛날의 전통이 당연히 진리의 근거로서 자리를 잡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이 권위에 의해서 또 권위의 연장선상에서 전통을 당연한 안의 근거로 지식을 습득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비한 방법, 신의 말씀이 그랬으니까 라고 하는 것처럼 신비한 방법, 신비란 단어. 그래서 권위 또는 권위의 연장선상에서 전통 또 그런가 하면은 신비 이런 보통 초월자라고 표현할 수 있는 초월자의 기준. 바로 이 초월자의 하나의 권위가 되지 않겠습니까? 권위. 또 오랜 동안에 우리는 하나의 전통. 종교적 관점에서 전통 이렇게 연장선상에서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방법에 의해서 지식을 습득하기도 했었다. 그 정도. 나머지는 배경 지식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여기 또 있죠. 과학적 지식을 습득하는 방법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과학적 습득. 보통 우리가 과학적인 방법, 일반적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지식을 습득하는 방법. 일반적으로가 아니라 과학적으로 지식을 습득하는 방법을 이렇게 보시면 과학적으로 지식을 습득하는 방법을 보면은 여기 오면 그냥 변하는 사회 문제에 대하여 해답을 찾기보다는 해답을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을 탐구하는 것이다. 방법을 탐구한다. 논리적이고 경험적인 일련의 과정 및 절차로서 의미를 가질 때 지식을 과학적으로 탐구한다라고 또는 지식을 과학적으로 습득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일련의 보통 우리가 여기 보면은 논리적이고 경험적인 일련의 과정 및 절차를 통해서 과학을 습득한다면 보통 우리가 연역법이나 귀납법을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역법이나 귀납법.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과학적 접근 앞에 보시되 과학적 접근 보면은 역시 제목으로만 문장 볼 것도 없고 체계적으로 또 인과관계를 규명하면서 그리고 절대적으로 단정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잠정적으로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런 단어 특히 잠정성 과학적으로 지식을 습득할 때에는
절대적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객관적으로 이런 말을 쓰는 거지요. 그리고 언제든지 그 근거가 바뀜으로써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이 바뀌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수정 가능성도 인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보면 모든 연구 결과는 잠정적이고 의무적인 것으로서 궁극적으로 진리를 찾아 주장하기가 힘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잠정성, 적어도 지식을 습득할 때 과학적으로 습득했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그렇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잠정성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자 여기도 지식 습득의 과정의 오류,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 일반적으로 지식을 습득하기도 하지만 점차 나이가 들거나 전문성이 깊어진다면 과학적으로 지식을 습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과정에도 인간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적인 어떠한 그 소위 전문가나 그런 입장이 아니라면 당연히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에도 오류가 발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인간의 자만이, 인간의 맹신이, 인간의 부족함이 이런 지식 습득의 과정에서 오류를 야기할 수가 있는데 지식 습득에서 오류를 야기할 지식 습득의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근거를 몇 가지를 예로 들어본다면은 여기도 역시 제목으로 봅니다. 지식을 습득할 때 지식 습득 과정의 오류, 지식 습득 과정의 오류. 그냥 여기 뭐 앞에 배경이 있지만 지나친 일반화나 선별적 관찰이나 성급한 종결이나 또 그런가 하면은 후광 효과나 또 뭐 다 보통 우리가 선입견이죠, 선입견. 그런 것처럼 이런 것 등에 의해서 지식 습득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그 정도 제목으로만, 내용까지 볼 것 없습니다. 제목으로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이 내용은 나중에 2교시 사회복지 실천 영역에서 인지 행동 이론을 통해서 다시 한번 언급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제목만 어떤 경우를 통해서 지식 습득 과정, 어떤 경우를 통해서 지식 습득에 있어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가? 지나친 일반화나 선별적 관찰이나 또는 후광 효과나 이런 등에 의해서 지식 습득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출제가 되는 것은 바로 이 과학적 방법의 특징, 여기가 첫 번째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사회과학이라고 했는데 과학, 자연과학이든 사회과학 중에서도 순수과학이든 응용과학이든 간에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체 구성원들이 일반적으로 그렇겠네라고 고개를 끄덕거리게끔 납득이 가게끔 하는 것을 과학적이라 하고 과학적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럼 과학적 방법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저 역시 여기 쭉 보면 많은 것들 약 10여 개 이상을 쭉 나열해 놨습니다. 하나 본다면 과학적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구성원이라면 그 시대적, 그 공간적 범위 내에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그러하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객관성이 있어야 된다. 당연히 논리성이 있어야 된다. 논리성. 그래서 소위 인과관계가 규명될 수 있어야 되고, 이게 보면 과학적 논리에서는 두 개의 배타적인 상태가 동시에 발생할 수는 없어야 된다. 동시에 배타적인 진리가 동시에 발생한다면 이건 진리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처럼 소위 논리성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결정론성이 있어야 된다. 자, 여기는 중요 표시하고. 결정론성은 단정적 결정론이 아니라 반드시 그래 라고 하는 것처럼 단정적 결정론이 아니라 확률적 인과성이라는 것입니다. 확률적 인과성.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과학에서 바라볼 적에 모든 현상은 원인이 있어서 결과라고 하는, 원인이 있어서 어떤 변화라고 하는 것이 발생한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이 결정론성, 중요한 것은 과학적 방법은 반드시 모든 현상은 어떤 원인에 의해서 발생한다. 그 원인은 논리적 확인이 가능하다라는 걸 전제로 하는데 문제는 바로 여기죠. 그러나 과학적 방법은 단정적 결정론이 아니라 확률적 결정론의 입장이다. 반드시 그래가 아니라 몇 % 정도는 그래 라고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적 방법에서 결정론성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래가 아니라 단정적 결정론이 아니라 70% 정도는 인정을 할 수 있어 라고 이렇게 할 적에 나오는 게 결정론성입니다. 그런가 하면 객관성과 연결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여기는 일반성이 있죠. 일반성.
적어도 과학적 방법은 일반성. 그래서 개별적으로 과학적 방법에 의해서는 어떤 현상을 개별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견해로서, 일반적인 이해를 촉구하면서 이렇게 정리되게 된다라는 것을 일반성이라고 하고, 보통 객관성, 일반성, 이렇게 객관적, 일반적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자, 또 중요 표시할 것은 아까 결정론성만큼이나 여기 나오는 간결성. 과학적 방법은 어떤 현상을 이해하고자 할 적에 어떤 현상 전체를 가지고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변수를 가지고 최대한의 설명력을 갖게끔 이끌어간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최소한의 변수나 최소한의 함수만을 가지고도 최대한의 설명력을 갖도록 한다는 데 특징이 있는 것을 간결성이라고 합니다. 간결성 중에 표시하시고, 그다음에 그 외에도 구체성, 또 경험성. 적어도 과학적 방법은 어느 누구나 대부분이 공동체 구성원이라면 일반적으로 그러하다라고 인정하고 그렇네라고 고개를 끄덕거리게 하기 위해서는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경험적 검증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어야 돼요. 경험적 검증 가능성을 기본 전제로 진리를 이끌어가는 철학적 접근을 우리는 경험주의 또는 실질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해서 한다 해서 실증주의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험적 검증 가능성. 또 그런가 하면은 밑으로 가서 보시면 상호 주관성이 나와 있지요. 상호 주관성, 수정 가능성, 재생 가능성 딱 있는데 그중에 또 별표할 것이 바로 여기 상호 주관성이 되겠어요. 일부 쪽에서는 한자 자체가 이렇게 간주관성이라고도 하는데, 같은 실험을 수행하는 경우 설사 연구 동기가 설사 달랐다 하더라도 여기 보면은 같은 실험을 수행하는 경우 서로 다른 주관적 동기가 있더라도 결과는 같게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간주관성, 상호주관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결정론성, 간결성, 또 그런가 하면은 상호주관성 정도는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나머지 읽어보시고, 또 그 외에도 적어도 과학적 방법은 고정불변, 반드시 그래, 단정적 결정론이 아니라 확률적 결정론이라고 이 앞에서 설명했처럼 그쪽에서 연장선상에 있는 것처럼 이 우리가 진리라고 하는 것조차도 세상이, 환경이, 여건이 바뀌게 되면 그 진리라고 하는 것도 바뀌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 때문에 절대로 그래가 아니라 확률적 결정론처럼 현재 상태로서는 몇 퍼센트 정도는 그래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정 가능성을 인정해야 된다. 또 그러면 설명 가능성, 재생 가능성, 자, 이런 단어들을 보시되 개별적으로 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결정론선 중에 확률적 결정론, 또 간결성, 또 그럼 앞에서 본 것처럼 간결성, 또 뭐가 있습니까? 간결성, 여기처럼 또 상호 주관성 이런 정도는 개별적으로, 그래서 작은 글씨까지 좀 섬세하게 정독을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자, 과학적 조사. 우리가 조사라고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사라고 설명할 적에는 이렇게 볼까요? 흰색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조사, 뭐라고 영어를 번역된 간에 조사라고 할 때는 무엇을 알아보는 활동을 조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다루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조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 방법으로서의 조사, 사회과학의 한 영역인 사회복지 영역에서의 조사, 그 사회과학의 한 영역으로서 조사라고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논리적 원칙을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표준화된 절차 또는 정형화된이죠. 표준화된 절차. 아무렇게나 무엇을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 원칙과 표준화된 절차에 따라서 무엇인가를 알아보는 활동을 조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과학적 영역에서, 사회과학에서 조사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 무엇인가를 알아보는 것을 지식의 탐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뭔가를 알아본다, 무엇을 알아본다 하더라도 그냥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 원칙과 표준화된 절차와 논리적 원칙에 따라서 뭔가를 알아보는 활동을 우리는 과학적 영역에서 과학적 방법으로서 조사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도 조사라고 하지 않아요. 아까 적어도 과학적 방법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객관성, 일반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연구자만 혼자 아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절대적으로 다라고는 않겠지만 일반적으로 구성원이라면 대부분이 알게끔, 알아볼 수 있게끔 하는 것을 조사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있는 것이 바로 공개가 있습니다. 공개. 그죠? 공개. 바로 이것은 뭐냐면, 소위 공개는 보고서라든지 논문이라든지, 자, 이런 것도 발표를 하게 되는 거죠. 외부 공개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논리적 원칙과 표준화된 절차에 따라서 어떤 거에 대해서 알아봤다고 해도, 연구했다고 해도 저 혼자 알고 있으면 그건 조사를 한 것이 아니고 연구를 한 것도 아니에요. 적어도 이런 거에 대하여 이러한 절차, 이러한 그 소위 원칙에 따라서 연구를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라고 외부에 공개를 해야 이것을 조사의 공공성이라고 합니다. 조사의 공공성. 이렇게 해야 여기까지 이 조건이 모두 갖추어졌어야 우리가 조사를 했다라고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적어도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들도 많은 기관 시설에 근무를 하셨다면 기관 시설 쪽에 어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조사를 했다면 그냥 혼자 그걸 가지고 아무리 논리적 원칙과 표준화된 절차에 따라서 알아봤다고 하더라도 저 혼자 알고 있으면 조사 제대로 했습니까? 조사를 했다면 이런 절차에 의해서 이런 원칙에 의해서 조사를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라는 A4 용지에다 소위 서식에 맞추어서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논문을 써서 제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보고서나 논문이 써서 제출되었을 때 조사를 제대로 했네 라고 조사를 했음이 인정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공개 조사의 공공성이라고 한다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과학적 조사 이렇게 나와 있죠. 과학적 조사. 과학적 여기에 보면은 기존의 이론으로부터 들출된 변수들 간의 관계를 경험적으로 검증하는, 경험적 검증 가능성이 있어야 과학적 방법 아니었습니까? 기존의 이론부터 여기 변수들 간의 관계, 변수들 간의 관계를 수없이 많은 변수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인과관계. 무엇 때문에 어떤 것이 발생했다고 하네 라는 것을 어떤 원칙과 어떤 절차에 따라 조사를 했더니 무엇 때문에 발생한 문제였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가 과학적 조사라고 하는데 여기 목적 나와 있지요. 목적. 아까 과학의 목적이 뭐였어요? 과학의 목적, 지식을 제공한다. 그렇죠? 또 체계화한다. 또 기술한다. 설명한다. 또 예측한다. 인과관계를 규명한다. 이런 그 과학의 그 목적을 한번 본 적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기 과학적 조사의 목적. 과학적 조사의 목적. 그러면 뒤에 나왔지만 여기 나온 것처럼 1번의 기술. 기술은 테크니컬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써나가는 이 기술, 있는 그대로를 써나가는 이런 기술을 말합니다. 있는 그대로 써나가는 기술. 또 그러면 설명, 있는 그대로를 쓸 뿐만 아니라 자신의 견해도 같이 반영한다. 또 그러면 예측. 또 인과관계 규명, 또 진단, 이런 등등을 과학적 조사의 목적이라고 하고 이 목적에 의해서 뒤에서 이제 다루겠습니다만 사회복지조사의 유형으로 본다면 목적을 기준으로 해서 나눠볼 적에 사회복지조사의 유형에는 기술적 조사, 설명적 조사, 탐색적 조사 등등으로 나눠볼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간단하게 이렇게 이런 등을 사회과학적 조사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박희석 교수가 제시했던 것을 같이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도 이해도 있군요. 다음에 과학적 접근 방법은
논리적이어야 한다고 그랬죠. 논리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과학적이고 논리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과학적이 논리적이다. 우리는 생애 기초를 배울 적에 논리적 사고를, 적어도 논리적 사고를 배우게 되는 시기는 학령기 또는 피아제의 인지발달로 본다면 구체적 조작기라고 그랬습니다. 적어도 구체적 조작기에는 논리적 사고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논리적 사고를 하지 못하는 그 수준을 직관적 사고라고 합니다. 직관적 사고라는 것은 전조작기라고 불렀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단계, 아니면 영유아기, 유아기부터 있어 학령 전기 단계를 보통 직관적 사고라고 하는데, 직관적 사고일 수밖에 없는 배경으로서는 자기중심성, 중심화, 비가역성 때문에 논리적 사고가 방해를 받으면서 직관적 사고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였어요. 그랬던 애들이 초등학교 정도가 되면은 이런 자기중심성이나 중심화나 또는 비가역성이 약해지면서 직관적 사고에서 논리적 사고로 전환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래서 논리적 사고로 전환은 구체적 조작기 또는 초등학교 단계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그 때문에 여기 보면은 논리적 사고, 과학적 방법에서 우리가 논리성이라고 하는 뭔 말일까? 그게 두 가지로 앞에 판서를 해봤습니다만 연역적 접근과 귀납적 접근으로 설명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연역적 접근이라고는 우리가 볼 때 연역적 접근은 이미 밝혀진, 이미 인정되고 있는 일반 원리를 바탕으로 해서 가설을 설정하고 그 가설 검증을 위해서 하나하나를 관찰 경험해 감으로써 그 가설이 옳은지 그른지를 입증해 가는 절차. 어찌 보면 축소지향적 접근이죠. 일반 원리를 바탕으로. 여기 가설은 이 앞에 일반 원리나 법칙에 근거해서 가설을 설정한 다음에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조작화를 거쳐 하나하나를 관찰하고 경험하고 실험해 감으로써 그 가설이 옳고 그른지를 검증해 가는. 때문에 여기는 일반 원리로부터 하나하나의 관찰 경험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축소지향적 접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축소지향적 접근. 인류의 오랜 역사라고 하는 것은 신 또는 초월자 또는 초자연적인 이런 현상에 의해서 인간의 사고 범위는 한정적이었어요. 신께서 이러셨는데, 아니면 초월자가 이랬다는데, 그러고 보니까 이번에 누가 어떤 일을 했는데, 누가 그 나무를 꺾지 말라고 그랬는데 나무를 꺾더니 날벼락 맞았대. 맞아. 초월자의 신의 뜻은 확고부동해 라고 이렇게 일반 원리나 초월자나 법칙을 근거로 해서 가설을 설정한 다음에 그걸 하나하나 검증해가는 이런 접근이기 때문에 축소지향적 접근이라고 합니다. 인류의 오랜 역사는 그랬어요. 그러다가 18세기 과학의 시대, 이성의 시대라고 하는 18세기 산업혁명이 이루어지면서 이제는 인간의 신의 영역도 있겠지만 인간의 영역은 인간 스스로가 이게 규명할 수 있지 않아? 나는 은근히 신의 뜻, 초월자의 뜻에 대하여 퀘스천 마크를 붙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인간의 영역은 신의 뜻은 신학이라는 이름으로 당연히 부정하는 거 아니고 당연히 받아들이겠지만 인간의 영역에 대해서는 인간의 이성적 판단을 통해서 하나하나 우리가 입증해 볼 수도 있지 않겠어? 라고 하는 절반의 퀘스천 마크가 붙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서서히 인간들은 신의 일반 원리라고 하는 신의 뜻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 삶 속에서 하나하나를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그걸 하다 보니까 정리하다 보니까 공통점이 나왔네. 또 구체적인 사실 하나하나의 관찰이나 경험 속에서 어떤 공통점을 찾아내고 그 공통점을 바탕으로 새로운 원리를 만들어가는 이런 사고도 하게 되는데 그것을 확장지향적 사고라고 해서 귀납적 사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연역적 논리와 귀납적 논리일 때 귀납적 논리와는 구체적인 특수하고 구체적인 사실로부터 일반 원리를 도출해가는 이거는 다 아시니까 굳이 설명 안 되겠지요. 이런 방법들을 우리가 과학적 접근 방법이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연역적 접근 방법이라고 하는 가설을 이용하는 것은 연역적 접근 방법에서 나오는데 생애 기초로 본다면 가설 연역적 사고를 언제 사용해요?
가설 연역적 사고를 일반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것은 청소년기는 돼야 된다. 그것을 피아제는 뭐라고 그랬어? 형식적 조작기의 특징이라고 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이 가설 연역적 사고, 미래 예측적 사고 이런 단어를 쓸 수 있는 발달 주기는 청소년기 또는 피아제의 표현으로 본다면 형식적 조작기라고 이렇게 분류한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림으로 되어 있지요. 연역법과 귀납법은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다.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다라는 거 보시면서 다 좋습니다. 이렇게 읽어보시고 그래서 이 그림. 일반 원리나 법칙에 근거해서 가설을 설정하고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하나하나의 사실을 관찰하고 실험하고 검증해가는 이런 접근을 우리는 연역법이라고 합니다. 연역법. 그런데 이게 하나하나의 관찰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런 관찰 경험을 속에서 어떤 공통점이 이렇게 나타나다는 거예요. 공통점을 경험의 일반화라고 하는데 그를 바탕으로 새로운 원리를 도출해가는 이러한 접근을 우리는 귀납법이라고 했던 거였어요. 귀납법. 그렇기 때문에 이 연역법과 귀납법,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라고 하는 것은 어느 것이 절대적으로 우선이다, 먼저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서로 돕고 돕는 상호 보완적 관계 속에서 어느 것이 먼저 시작되든지 간에 그것의 발전 과정을 통해서 또 다른 과학적 접근 방법이 등장하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7번 문장을 보시면 이 그림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연역법과 귀납법의 박스, 우리가 보통 박스로 설명을 하면 책을 쓰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좀 간결하고 깔끔합니다만은 사실은 시험을 준비하던 여러분들에게는 사실은 방해가 되는 요인이거든요. 그래서 이 박스가 궁금하면 이 박스를 참조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앞에서 봤던 것 정도, 그 정도에서 과학적 접근 방법 또는 논리성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에는 연역적 접근과 귀납적 접근이 있다. 양자의 관계는 상호 대척적인 대립적 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과학적, 사회과학의 3대 패러다임이 있는데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패러다임이라는 단어가 있죠. 패러다임이라는 것은 공동체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믿음이나 가치, 공동체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세계관이나 진리관을 우리가 패러다임이라고 합니다. 이런 패러다임에는 여기는 좀 참고자료를 쓰겠지만 해석주의나 실증주의나 또는 비판주의나 이러한 그 용어들이 이런 그 패러다임들이 등장을 합니다. 과학이 한참 꼽히던 시절인 18세기 이후에는 주로 적어도 세상 사람들을 다 믿게 하기 위해서는 일반성, 객관성을 확인해 주기 위해서는 누가 보고 누가 들어도 고개를 끄덕거리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다? 누가 보고 누가 들어도 부정할 수 없는 실질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경험주의, 실증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진리는 중요한 것은 증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부 학자가 나와서 그 눈앞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찾아내야 된다. 라고 진리의 출발점을 그것이 가지고 있는, 내포하고 있는 의미에서 출발을 시키려고 접근했던 것을 해석주의라고 합니다. 미리 선수학서지만 실증주의, 경험주의는 양적 연구의 인식론적 기초가 되는 것이고 여기 나오는 해석주의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질적 연구의 인식론적 기초가 된다. 그 정도 보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다음 이러한 실증주의, 해석주의, 또 반증주의도 있습니다. 실증주의, 해석주의, 또 비판주의 또는 반증주의 이런 다양한 소위 이론적, 인신론적 근거가 있다 해서 패러다임에는 이런 패러다임들이 어느 패러다임이 있다가 사라지고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한 것이 아니라 지금 현대 사회에는 이런 패러다임들이 모두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패러다임의 개념 정도 보시고 그냥 유형 정도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논리적 실증주의라고 하는데 논리적 실증주의나 이런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칼 포퍼로 설명되는 반증주의가 되겠어요. 여기 보면 논리적 실증주의 또는 실증주의라는 것은 증거가 있어야만이 진리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칼 포퍼를 대표하는 반증주의는 어떻게 보냐면 검증이 되어야만 증거가 있어야만 진리고 증거가 없으면 진리도 아니다 라고 했던 생각이 있는데 이건 보겠습니다. 논리실증주의는 검증이 되면 과학이고 검증이 안 되면 비과학이라고 구분했는데 피해. 포퍼는 뭐라고 그랬어요? 검증이 되더라도 과학이 아닐 수도 있다. 검증이 증거가 있어도 과학이 아닐 수도 있다. 라는 주장을 한 거였어요. 그래서 끊임없는 반복을 통해서 증거가 되면 증거가 있으면 과학이고 없으면 비과학이라고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계속 이유를 제기해 보자는 거지요. 그래서 검증이 가능하더라도 과학일 수 없고 반증도 필요하다. 검증이 가능하더라도 이것만으로 과학일 수 없고 반증도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이 칼 포퍼가 되겠다. 이런 이론들을 칼 포퍼를 대표하는 이러한 관점의 접근을 반증주의라고도 한다.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여기 보시면 쿤의 과학혁명론, 패러다임론 나와 있죠? 별표. 아까 패러다임이 뭐라고 그랬어요? 공동체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가치관이나 신념이나 세계관을 우리가 패러다임이라고 합니다. 물론 인류의 유구한 역사 45억 년이나 되는 이 지구의 역사에서 1년, 10년, 100년 정도는 이건 순간의 인기 단어입니다. 때문에 패러다임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유구한 역사라고 본다면 눈 깜짝할 새 이렇게 발생을 하고 눈 깜짝할 새 그 패러다임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과학이 등장하고 과학이 교체가 되고 한다라는 것이 바로 이 토마스 쿤이 제시한 패러다임론이 되겠어요. 여기는 쿤은 과학은 기존의 패러다임을 부정하고 새롭게 출발할 때 혁명적으로 발전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우리가 보면 과학이라는 것은 참 수십 년, 수백 년의 과정을 통해서 과학이 발달해 왔다라고 하는데 이 인류의 역사나 지구의 역사라고 한다면 눈 깜짝할 사이다. 혁명적으로 발달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패러다임의 개념 썼습니다. 거기 보면 패러다임이란 앞에서 봤던 것도 복습을 하고 있군요. 한 시대의 사람들의 견해나 사고를 근본적으로 규정하는 인식의 체계나 세계관을 패러다임이라고 하는데 토마스 쿤은 과학혁명의 구조에서 뭐라고 그랬어? 새로운 패러다임은 반증주의와는 달리 점진적 진보가 아니라 혁명 또는 단절적 파열을 통해서 등장한다고 주장해요. 눈 깜짝할 새에 등장하고 이 패러다임에 눈 깜짝할 새에 바뀐 패러다임에 의해서 과학도 비약적, 혁명적으로 이렇게 발전하게 된다라는 말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패러다임의 등장 과정에서 기존의 지배적인 패러다임을 대신하면서 과학이 발전한다. 바로 이런 것들 토마스 쿤은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물론 이제 번역 문제가 되겠지만 이 용어, 그래서 패러다임이라는 단어가 또 실천 2교시에서 한번 나오겠습니다만 토마스 쿤을 대표로 하는데 패러다임의 변화 과정에서 더 좀 같이 동반하게 되는 과학의 발전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비약적으로, 혁명적으로 깨지는 소리를 내면서 단절적으로 이렇게 보십니까? 여기 단절적 파열을 통해서 혁명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주장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증거를 찾고 거기에다 반증을 하고 할 시간은 없다. 그럴 시간도 없이 어느 순간에 세상이 바뀌게 된다. 이게 보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 교육이라고 하는 패러다임이 뭐예요? 적어도 오랜 세월 동안의 교육은 수십 년, 수백 년 동안의 교육이라는 것은 선생님이 있고 교육의 주체라고 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교육의 객체, 학습자가 있고 그리고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 사이에 연결고리로 교재가 있고 이게 바로 교육의 3요소라고 하는데 총례는 어떠한 공간 범위에서 이 교육의 3요소가 모두 갖춰질 때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했지만 지금 우리가 본다면 약 10년도 안 된 세월이지만 소위 천재지변이라든지 우리가 보면 많은 이런 그 과정에서 지금은 교육을 어떻게 봅니까? 꼭 선생님이 있어야 되나? 꼭 가르치고 배우는 그런 공간 범위가 있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많은 사교육 시장이 힘이 빠져버린 것이 다 뭐야? 굳이 학원이라든지 어떤 제도권 교육에 가야만이 교육을 받을 수 있고 가야만이 교육을 시킬 수 있고 라고 생각하잖아요. 이제는 교육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뀐 거예요. 어쩌면 선생님들이 저와 이런 화면을 통해서 서로 직접 만나지 않고 제가 선생님들의 얼굴을 볼 수 없는 볼 기회도 없겠죠. 이렇게 교육은 당연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교육의 패러다임이 다 바뀐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런 그 교육의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무수히 많은 과학 교재라든지 과학 이런 그 기구들이 막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런 변화가 급진적, 혁명적, 단절적 파열음을 내면서 나타난다라고 누가? 토마스 쿤이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이렇게 주장했었다라는 것을 봐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시간에는 출제 비중은 작았지만 욕심을 내다 보니까 많은 말을 장황하게 썼습니다.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과학적 조사 또는 사회복지 조사의 유형을 가지고 출제 비중이 높으니까 유형을 가지고 한 시간을 또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